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7분 정도 된 것 같네요. 첫 번째 주제는 이낙연의 꼬리치는 모습. 이게 참, 뭐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까지 했다는 사람이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이렇게 추락할 수 있다는 게 서글픕니다. 어떻게 보면 개혁이 지금까지 실패하고 될 듯 되지 않았던 이유도 이런 자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이낙연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이낙연이 요즘에 한덕수하고 김문수에게 계속 추파를 던지고 있는데요. 자, 그 추한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2부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난리도 아니에요. 좀 최근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자, 일단 이낙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낙연 이 양반이 요즘 좀 그래요.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지금? 오늘 일단 이 내용을 왜 준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원래 예전에 어디까지 봤었냐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랑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개혁신당 거는 뺐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 원래 제 한동안 루틴이 이 네 개 정당의 아침 최고회의를 챙겨보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안 본 지 좀 됐는데 어느 순간에 안 보게 됐냐. 새로운 미래로 나갔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미래에서 열리는 최고회의를 보다가 보기가 힘들다고 느꼈던 게 여기서 하루 종일 민주당 욕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새로운 미래로 갔던 지지자들 대부분은 사실 민주당과 함께했던 동지였던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만 좀 해라. 아무리 그래도 그 함께했던 사람들 그렇게까지 욕을 하냐. 라고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거의 존재감이 유명무실하게 상실됐었거든요. 그 뒤로 멈췄었다가 오늘 왜 가져왔냐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낙연 후보가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 왔던 태도들을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잖아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이게. 그런데 그에 대한 태도가 왜 그랬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처음 이야기한 부분이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공유하고자 함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내란 세력 관련해 갖고 우리가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에서 철원 쪽에서 청년 상인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네. 한 청년 남성 상인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젊은 상인들이 거주할 수 있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이재명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수첩과 종이를 꺼내 들더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어떠한 것들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냐 떠올렸던 구체적인 방안이나 좋은 정책 이런 게 있으면 말해달라 했는데 이제 그 청년 상인분이 떨려갖고 나중에 따로 전달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였었는데요.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란 종식에 대한 종결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저는 이 부분까지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한번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뿐만 아니라 네. 이낙연 쪽도 짚어볼 건 짚어봐야 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제가 그냥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제가 오랫동안 이 모니터링을 해왔을 때 직감적으로 보이는 게 이거는 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있다가 동시에 다 같이 합을 맞춰서 튀어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낙연이나 새미래 쪽에서 하는 행동들이 네. 실은 즉흥적이거나 지금 상황에 맞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재명 대표한테 물러나라고 요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한 것 같더라. 그리고 검찰과 사실상 내통을 한 것 같더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모습이 포착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야. 첫 번째로는 제 짧은 영상을 일단은 말 서론이 너무 기니까 네. 영상 1분짜리를 하나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1분짜리 영상이지만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혹시 불쾌하시더라도요. 이거 저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잠시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한 얘기는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빅텐트를 꼭 얘기할 때 반명연대라는 얘기를 쓰는데 실제로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라는 게 실체가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죠. 비명행사 공천을 보면 그게 보통 사람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수십 명을 그렇게 제거했는데 나중에 뒷얘기를 했잖아요. 체포동의안 투표 때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을 당원들이 심판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검찰과 내통한 것 같더라. 그랬는데 또 얼마 뒤에 딴 사람 앞에 가서는 극좌를 제거했다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것도 대단히 잔인한 일이지만 그 뒤에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제가 2023년 6월에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종로 어디서 만난 적이 있어요.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통합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분열의 요인을 없애야지요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비명 행사로 나타난 것 같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욕만 가지고 진행을 하네요. 아, 참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메시지에 있어서 먼저 팩트를 짚고 가자면 지난 당시의 총선 때에는 사람들이 너 지금 이 무도한 정권과 맞서 싸울 자신 있어? 없으면 내려와. 그래서 3선이고 4선이고 상관없이 초선이라도 그 결기와 의지가 보이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유권자들이. 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던 거라고 보고 분열의 요인을 만약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제거하려고 했다면 저는 이낙연 후보가 나올 자리조차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뭐 지금도 뭐 입지가 넓은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했던 행태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역적이거든요. 예, 이적 행위라고 해도 뭐 과언 아닌 그런 행동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뭔가 여지가 남을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아직도 암약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오늘도 두 번째 주제 좀 다루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결국 이낙연이 자기 잘못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게 다들 잊으셔가지고 그 시점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한참 모니터링 할 때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추론이라서 말은 못했지만 네.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을 통해서 국무총리 자리까지 하고 그 힘이 엄청나다는 걸 알 텐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때 뭐라고 하고 나갔냐면 제1당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나갔어요, 목표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준비했을까?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피습, 네. 암살, 시도 사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메시지가 다시 눈에 띄는 거예요.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이라면 우리가 1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아,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다. 네. 아하. 그렇게 이제 저는 쭉 보고 이렇게 이상하게 좀 계속 관찰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냐를 좀 보고 있거든요. 이낙연 후보가 뭐 현충원 참배하고 하는 일정 여러분들 관심 없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경선이 끝나고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한덕수가 동시에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이 메시지를 내고 그와 동시에 3박자가 맞아집니다. 첫 번째로는 김문수가 되고 나서 한덕수와 단일화를 열어놓겠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반대하는 연합에 대한 빅텐트를 하겠다. 한덕수도 하겠다. 그리고 이낙연도 셋이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들고 나왔다라는 게 그러네요.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모니터링 차원에서 채널 A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렇게 가가지고 준비된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저는 거의 처음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메시지가 준비됐다는데 요이땅하고 다 같이 나올 수 있는가? 그렇죠. 거의 동시였어요.
그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막 고민을 하고 단일화 아직은 확신이 안 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미 사전에 저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더 정확하게 벌써 추론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문수가 최근에 뭐 반 이재명 빅텐트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도 나름 자기들끼리는 다 어느 정도 합을 맞춰놓고 계획하에 움직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총 오더를 내리는 사령관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뭐 몇몇 뭐 세력들이 있으나 그 세력의 뒤에는 뭐 단일한 지도부 같은 것이 있다. 요즘은 그 가능성을 두고 김건희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뭐 김건희가 꼭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윤석열이 신당 창당 계획이 실패한 이후로 자유대학은 따로 신당 창당 움직임을 하거든요. 거기에 같이 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지금 섞여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요 이야기 나온 김에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국민의힘 이야기 종합 시리즈 한번 같이 섞어서 자연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한덕수가 캠프에 어떠한 사람들이 위주로 있냐? 한덕수 캠프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프레임이 씌워질까 걱정해요. 친윤 세력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한 또 프레임에 씌워지게 되면 우리 힘들다. 이 걱정을 하고 하나 있고요. 근데 사실 맞죠. 맞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뉴스 소식이 빠르신 분들은 접하셨겠지만 단일화를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 그랬잖아요. 한덕수가 오늘 그렇게 얘기를 네. 했죠. 그게 지금 한덕수 캠프의 모 사무총장이 어제 연합뉴스에서 인터뷰해갖고 그 내용을 실은 건데 근데 여기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 이거에 대한 답변 메시지를 또 냅니다. 뭐라고 해요? 아직 합니까? 그러한 룰이나 방식이나 어떻게 합칠지 나온 거는 사실이 아니다. 아하. 라고 나와요. 야, 이게 김문수가 슬슬 지금 수루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건 없이 단일화를 할 것처럼 하더니 오늘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단일화에 동참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이준석이나 이낙연도 포함시키겠다는 걸 말하는 건데 결국에 일대 다 구도로 만들어서 한덕수 표를 좀 갉아먹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을 다 챙겨보면서 느낀 점이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동훈한테도 토론을 밀리는데요. 지략적으로 그렇게 펼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눈에 띄는 점이 왜 메시지가 김문수 후보도 얼마 전까지 한덕수 단일화길이 완전히 열려있다 했는데 왜 메시지가 지금 오류가 날까 서로? 좀 바뀌어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는 점은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에 토론 경선 때 한동훈 후보랑 이야기하다가 한동훈 후보가 질문을 합니다. 한덕수 후보한테 양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그거는 질문이 좀 이상하다. 한 줄 정리를 하자면 한덕수와 단일화기는 열어놓겠지만 어떤 후보가 더 나은 후보인지 국민들이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양보할 생각은 없다. 단일화는 하지만. 단일화는 참 묘한데. 그렇죠. 단일화는 하지만 한덕수와의 경선이나 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걸 평가 비교를 국민들이 한번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지금 교차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이 판 자체가 본인들이 지금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한번 한덕수랑 단일화를 하긴 하겠지만 경선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될 수도 있고 말이야. 그렇죠. 식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것과 뒤에서 판을 짜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고요. 결국에 판을 짜는 사람하고 앞으로 계속 같이 김문수가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어긋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판을 짜는 사람이 어떻게든 다시 합치려고 할 건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하나하나 부분을 다 컨트롤 못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깃장이 나네요. 네. 왜 그러냐면 둘 다 대선에 대해서 그렇게 막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는 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단일화에 대해 갖고 5월 7일까지 해서 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5월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이 맡고 있는데 5월 7일 확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월 7일이 넘어가면요 현실적으로 단일화의 의미가 없거나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스케줄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발생하는데 선배님 지적하신 것처럼 후보자 등록일이 5월 12일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이죠 그것도. 근데 왜 5월 7일까지 해야 되냐고 이야기 나오는 건 다른 방면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한덕수로 할 건지 김문수로 하든지 선거 홍보물 공보물 다 만들고 지원 유세 차량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안 나오면 이거 후보자 등록 때 다 내야 되는데 못 낸다 맞춰서. 그죠. 한덕수로 할 거냐 김문수로 할 거냐 빨리 정해달라.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경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상 경선이 무산되는 방향으로 슬 끌고 가려는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재밌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단일화 길은 열어놓겠다 했지만 그 명분을 잡고 가야 된다. 그러한 스탠스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그러한 과정을 같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기 준비 하나도 안 됐구나 싶죠? 근데 어떻게 이낙연 그리고 김문수, 한덕수 이 딱 반 이재명 빅텐트 개헌을 가지고 해서 같이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만 어떻게 흐트럼 없이 한 번에 동일하게 나왔는가? 아 지금까지는 뭔가 조정하는 세력이 있었다. 누군가가 있었구나. 그렇죠. 지금도 보면 당장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수들이 나오고 있는 판에 메시지가 동시에 나왔다는 거는 누군가가 기획 조정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이게 저는 이 내란 세력들이 지금 다 구속 취소돼갖고 살아 돌아다녀서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봐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은 저 부분이 하나가 있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그럼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딱 보면은 일단은 반 이재명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가져가면 좀 그러니까 개헌 빅텐트라고 해서 가져가자. 그리고 이재명에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든 다 받아주자. 이 과정이고 이준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준석과 연대할 수 있었던 건 홍준표 하나였는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는 흡수를 하려 그랬어요. 이 선대위원장들 다 데려와가지고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근데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사퇴 아예 그냥 탈당해버렸죠. 탈당하고 그냥 정계 은퇴한다고 나가버렸죠. 떠나버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동훈 후보도 같이 연대하려고 할까요? 지금 보니까 뭐 외형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의사가 그닥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동훈에도 이제 선대위원장이 하겠다 했는데 한동훈 측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일단 이름만 올려놨는데 제가 혹시 사진 한 장 뒤늦게 보내드렸는데 혹시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을 못 봤어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아주 엉망진창에 여기는 대선 후보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일에 저 임명장, 그 위에 천공 위에 사진입니다. 여기요.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안 알려진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요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잠시만요. 요거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드릴 걸 그랬는데 이야기하다 보다니까 생각나니까. 네, 잠시만 여러분 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호 PD가 준비해 온 사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제가 한번 계속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운로드가 들어간 건데 어디 갔나? 그거 하시는 동안 제가 마저 다른 이야기 좀 하고 있을게요. 예. 자, 그러면은 왜 지금 저기서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떠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이 같이 함께하는 게 언뜻 보이면 대가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정확하게는 경선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경선에서는 한동훈, 김문수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르게 몇 명이 참여했고 몇 명이 득표했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그래서 입수를 해왔거든요. 이게 언론사들이랑 나온 결과랑은 좀 다른데 제가 이거 입수를 한 내용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홍준표가 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냐? 국민의힘 2차 경선 4명에서 최종 2명 했을 때 홍준표 후보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안철수 3만 표 8%, 홍준표 5만 4천 표 13.95%, 한동훈 11만 8천 표 30%, 김문수 18만 표 47%가 당원 투표 결과였고요. 국민 여론조사 경선 안철수 500명 8%, 홍준표 900명 16%, 한동훈 30%, 1800명, 김문수 45명, 45%.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합산 결산을 했을 때 안철수 8.5, 홍준표 약 15%, 한동훈 30%, 김문수 46%예요.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 비해 2배가량 미달이죠. 2분의 1이네. 딱 절반이네요. 더블 스코어로 졌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저기에다 홍준표 후보가 전화를 해갖고 SOS를 쳤다. 그러한 내용은 일부 패널들이 공개한 적이 있는데 왜 SOS를 쳤는가? 지금 당에서 돌아가는 여론조사 방식의 형태를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지난번 여기는 명태균 여론조사가 한번 유행했던지라 아하. 신뢰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신뢰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유승민 후보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참여를 안 했던 겁니다. 가봤자 소용없다. 왜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과정에 있어갖고 여기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선거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 자기들이 그렇게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나라를 뒤집어 놓고 정작 자기네 선거는 공개하지 않는 게 이거는 불안하구나 지들도. 그렇죠. 이거는 지지자들과 유권자들 국민들을 이거는 모욕하는 행위다. 그래서 제가 밝힌 거였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떨어진 홍준표의 표랑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김문수로 갔고. 근데 또 안철수 후보 쪽에는 또 한동훈 쪽으로 온전히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한동훈을 패하는 건 뭐 거의 정해져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럼 김문수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원래는 반반이었습니다. 탄핵 반대 세력이라고 했던 홍준표 캠프 내에 친윤 세력하고 탄핵 반대 세력 당협위원장 필두로 해갖고 많았는데 거기랑 김문수 후보 캠프 반반으로 나눠졌었는데 지금 다 김문수 후보 캠프로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란 주요 종식에 관련돼 갖고 수사해야 되고 문제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지점은 뭐냐?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을 이용해 갖고 이 나쁜 짓들을 벌여온 사람들이 지금 말로는 반 이재명 텐트로 해갖고 개헌 텐트로 하자고 하지만 이 내란 주요 종식범들이 한 곳에 다 모이고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아하. 야, 그럼 거기에 이낙연도 포함이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그런 의심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고 정황이 분명 의심되는 정황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앞서서 이 사진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이게 뭐냐면은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냐. 자,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한테 선거대책위원회 조직 특보로 하는 임명장을 보내요. 이걸 왜 보냈어요? 정준호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보냈나? 그래서 반박을 했죠. 저 이건 어떻게 알았고, 어허. 저한테 이건 왜 보냈습니까? 연락을, 직접 보내준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이거 만들었다가 아니라 직접 정준호 의원한테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입장에서는 내가 왜 당시 선거 캠프 특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니? 라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대선 준비는 개판 5분 전이고 개판 5분 전이네. 당 지도부에 연락을 주고 있는 아주 핵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이상이. 저는 그게 윤석열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뭐에 집중하고 있냐? 왜 여기를 이렇게 개판일까? 다른 거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례 관련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메시지를 전달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재명을 죽이겠다라는 이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국힘당하고의 치열한 교감 속에 진행된 것이다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의심의 한쪽에는 이낙연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딱 시간 맞춰서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진행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가 무언가를 요구를 할 때 정치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모른 척 해버린다. 그래서 저는 수사 범위를 여기까지는 적어도 넓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내란 주요 종식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디 범위까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들면 가리지 말고 지금처럼 이거 국민의 여론이 아직은 조금 납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갖고 조의대 탄핵을 보류하는 이런 의견들이 오늘 있었다고 얘가 들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관련됐다라고 생각되는 의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리지 말고 다 해야 된다. 아니라고 한다면 없이. 예.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를 명확하게 입증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사후에 구제를 하되 네. 일단 의심스러우면 일단 때려보고 때려야 된다. 사실 지금은 그래요. 사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거든요. 여기에서의 최종 목표가 저는 뭘 거라고 보냐면 첫 번째는 윤석열 사면으로 갈 겁니다. 그래요. 예. 이게 왜 구성을 했는가? 윤석열 사면을 보고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때는 주 4번을 재판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윤석열 재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2주에 한번 할까 말까요. 그게 저는 이게 참 이상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저는 궁금해서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떠한 질문이 들어보고 싶냐면 이제 오늘 민주당 긴급의총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그거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응원을 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나? 한덕수, 김문수 이 내란의 주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고 총리였고 권한대행이었고 국무위원이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내란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반대하지 막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후보로 나올 수가 있나?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어떤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한덕수를 또 탄핵을 올리면 그 명분을 삼아서 대선 출마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 일어나 전에 출마했잖아.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의 관점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하셔도 된다. 국민 여론이 필요하면 그거는 또 다른 우리의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해 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까 뭐 이낙연 얘기를 잠시 하면서 그 윤석열 사면을 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실화가 됐어요. 이게 오늘 이낙연 쪽에서 배포한 웹자부 같은 건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사면을 아예 대놓고 걸었더라고요. 완전히 미친놈이야 이거 이렇게 되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런 게 왜 돌아다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좀 미친 짓이 가깝거든요. 네, 미친 짓이지. 그런데 조금씩 그거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답답한 것이 민주당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한덕수 쪽에 기웃대거나 또 한덕수에게 기웃대면서 이낙연하고 한덕수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게 참 답답하고 화가 나요. 대표적인 게 정대철이거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국회 헌정회 지금 회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헌정회장을 할 때 민주당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그 아양을 떨었어. 근데 헌정회장이 되자마자 뒤통수 때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보면은 얍싸바다란 말밖에 안 돼. 이 경상도의 그 사투리를 쓰면 꼬롬하다는 얘기예요. 꼬롬하다. 혹시 꼬롬하다는 말 무슨 얘기 알아요, 이게? 들어만 봤습니다. 이게 혹시 생선이나 어패류가 썩을 때 나는 냄새 알아요? 비릿한데 썩는 냄새, 역한 냄새가 나요.
비릿하고 역한 냄새. 그걸 꼬로마다라고. 예, 그걸 꼬로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선 특히 그게 이제 생선이나 어패류가 약간 좀 상했는데 국에 들어가면 냄새가 이상하게 나잖아요. 그리고 왜 똠양꿍이라고 아시죠? 태국 음식. 네네. 거기서 나는 냄새. 그게 꼬로마다한 냄새예요. 왜 표준어로는 큼큼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근데 큼큼하다보다는 꼬로마다가 느낌이 확 와버리죠. 예, 네. 딱 꼬로만 것 같아. 지금 정대철 하는 거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15일 날 기피 신청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날짜에 맞춰서 탄핵하는 것까지 추진해서 고려하고 있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계산을 해봤을 때는 5월 10일 날 후보자 등록을 하면 끝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선거 공보물부터 작업이 전부 다 들어가야 돼서 아마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나서줘야 되냐면 국민들한테 나서달라고 할 게 아니고 이재명을 정말로 민주당의 대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표 후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도 여론 의식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조희대를 탄핵을 추진하면 국민 여론이 아직 납득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민주당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해야 돼. 본인이 다 이재명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을 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답답한 부분이 모든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놔야지 그때 가서 봐서 이걸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모든 시뮬레이션을 계산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열정으로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얘기를 할 건데 네. 계속해서 조희대를 탄핵했을 때 역풍 분단이 이 걱정을 하더라고 지금도. 근데 문제는 조희대를 탄핵했을 때 생기는 효과를 생각하지 말고 조희대가 탄핵당할 만한 짓을 했느냐를 생각하면 딱 너무나도 선명한 결과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내란에 가담했거나 내란에 동조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분명히 있죠. 명백합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실상 정치 개입이에요. 대법원이나 법원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가 내린 판결 기억하십니까? 원래 본인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일반인들이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위법 합법을 따져야 한다. 지금 온 국민들이 대법원의 그 행태를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면 정치 개입인 거예요. 조희대가 내렸던 그 판례를 거꾸로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놓고 판단했을 때 조희대가 탄핵 대상이 되느냐? 된다 이거야. 근데 왜 그걸 인해 가지고 효과를 걱정해서 효과를 생각해 가지고 뭐 자꾸 딴 생각 전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선배님 말씀 옆에 들으면서 딱 한 가지가 오늘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사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자격부터 준비 과정 그리고 단일화에서 지금 제일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누가 주가 될 것인가 밑에 친윤 세력들 권력을 또 노리는 사람들 보면서 준비는 진짜 하나도 안 되어 있는 허술한 집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 한 가지 이재명을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지금 이 사람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구나. 계엄을 했던 것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하는구나.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그걸 확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 대우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민주당에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제 그 서초합 집회를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조희대 탄핵 역풍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집회에서 딱 드는 생각이 오늘은 조희대에 대한 규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내일은 대법관 전원 탄핵을 요구할 것이고 그 다음 날에는 대법관 전원이 이상한 정치적인 거래를 했을 정황이 의심되니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 이게 국민들의 지금 마음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그 여론은 아마 많은 주권자들이 만들어줄 거라고 보니까요. 열심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자꾸 이 내란 적폐 세력에 기웃대고 있는 이낙연 얘는 도대체 뭔지 내가 모르겠어. 참 이 사람은 생각이 뭘까요? 진짜 보면은 심지어
대법원 판결을 찬양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심지어 박광원 나랑 지금 재판하고 있는 박광원조차도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친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판에 얘는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어 진짜. 사실 원래 지금 시점에서 설명할 만큼 비중이 있는 분은 아닌데.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어제 서초의 조이대 규탄 박살내자 집회도 뭐였습니까? 우리가 화가 나서 스트레스 풀러 간 게 아니라 왜 서초 대법원 앞에서 했어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치 개입하면 우리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끌어내는데 딱 4달 걸렸다 개헌부터. 대법원장을 끌어내는데 우리가 마음 먹으면 몇 달 걸릴 것 같냐. 사실 그 경고를 하러 나간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고일 것 같아서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참 이게 뭐 진짜 주제를 각각 따로 두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같은 주제로 모이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지금 3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만 결국 또 하다 보면 또 같은 얘기로 되지 않을까. 풍성하게 해주시면은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대호 PD가 준비한 내용은 네. 이낙연조차도 지금 하는 일을 꾸미고 있는 모습이 결국에 사실은 단일한 그 뒤에는 단일한 지도부가 있는 것 같다. 이낙연, 한덕수 그리고 김문수까지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가열차게 뭐 별다른 뭐 쓸데없는 거 고려하지 말고 싹 의심스러우면 싹 그냥 배버려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역시 어떻게 볼 때는 우리 김대호 PD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쪽 땅을 취재하다 보면은 당연히 또 먼저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예. 제가 너무 듣기 힘든 이야기들만 해드린 것 같아서 지난주에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짧게 하나 드리자면 이제 친한 동생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 관련된 걸 하는 걸 아는 동생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이 그리고 여당의 실세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최고점인 대통령을 상대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어떠한 점 때문에 이길 수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헌법재판관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결국 그 동생에게 해줬던 답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들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권력을 이길 수 있었다. 역사는 항상 그래왔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민주진영의 가장 큰 자산이자 보물이니까요. 항상 몸 관리 잘하시고 요즘 날씨가 좀 쌀쌀했다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